이제 전혁수 기자의 보도, 그다음에 조성은 대표의 대검 감찰부 권익위 공익 신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 대검 감찰하고 공수 수사로 이어지죠. 네,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진행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먼저 조성은 대표가 공익 신고를 통해서 제기했던 대검 감찰을 보면 대검은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 검사를 보면 조 대표가 그 무혐의 비위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처분서를 보고 인내심이 똑 부러졌다라고 이렇게 쓰셨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사실 앞의 3개월, 네. 9월 2일날 보도가 되고 거의 12월까지의 3개월은 제가 어떤 그 심지어 악플을 볼 시간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에 대한 비난, 네. 저에 대한 막 뭐 어떤 프레임이 더 씌우고 이런 것들을 증거 하나로 제가 뚫어내야 되는 그 미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지나온 그 시간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다시 그 시기에 부닥치면은 동일하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정말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책에도 작성을 했었지만 이게 어떤 특정한 개인을 미워하거나 어떤 특정한 개인을 악마화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였다면 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것이 해도 되는 건가? 허용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건가? 대검찰청 이제 총장 내지는 어떤 그에 준하는 권력자의 의지대로 검찰은 야당에게 멋대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증거를까지 이제 보완해가지고 접수만 시켜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공간인가? 그것이 단순히 정쟁에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이게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다시는 허용되지 않을 일이 되어야 되나? 이런 그 제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거야 하고 이렇게 제가 거의 1년, 2년 이렇게 왔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준성 이제 검사 혼자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무혐의 처분들도 받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무혐의 처분까지 공범이었던 이제 김홍 무혐의 처분까지 이제 지켜본 직후에 제가 이제 그 뭐 집에 압수수색도 받고 그 이후에 딱 두 장이 날아왔던 것이 비위험이 없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증인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증인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거의 반년이 되자마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비위 혐의가 없다. 기소가 됐는데 재판 진행 중인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인내심이 뚝 부러졌던 그 지점들은 어디서부터 망가진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다 망가진 것이 대검찰청인가? 라는 그 장면을 목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위없음 처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도 이거는 재판 중이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감찰이 진행됐으니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민한 문제고 이거는 대검찰청의 스스로의 범죄니 우리가 스스로 처분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사실 국민 시선에도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니 우리는 자중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검사는 단 한 명도 그 대검찰청 간부에는 없었나? 감찰심의위원회는 없었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손준성이 잘못했다 아니면 김웅이 잘못했다 뭐 윤석열이 잘못했다 이렇게 특정을 하면 됐는데 이거는 이 집단이 단 한 사람도 이 저한테 이름도 없는 그 통지서를 보낼 때 한 사람이 직위 양심을 갖고 있는 고위 검사가 없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것에 굉장히 그 지점에서는 제가 증인을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정 기자님한테 그 정도의 약간의 좌절을 불러일으켰던 분노였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성은 씨랑 저랑 관계가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조성은 씨 굉장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조성은 씨한테 권유하기도 했지만 조성은 씨도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정치색이 입혀지거나 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증거 법리로 이건 정말 사건으로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은 씨가 스스로 택한 거거든요. 그 고립을.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보도를 한 기자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은 씨랑 통화를 참 자주 했어요. 그 이후에 너무 많이 했어요. 사건 돌아가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재판 갔다 오면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그 와중에 이제 서로 이제 다 이게 짓 누르면서 참으면서 온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 통지서가 오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내가 증인 왜 나가 이렇게 증인 안 나가겠다고 막 좀 그랬었던 그런 일도 시간이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공수처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손준성 정책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고 김웅 의원은 이제 기소부견으로 검찰로 이제 이첩을 하는데 두 분 다 공수처 수사는 받으셨죠? 네. 네. 근데 공수처 수사는 좀 어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사실 공수처가 그 제한된 권한 내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이거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한된 권한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수사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무혐의 처분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뭐 아는 한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단서만 있으면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조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이게 그 공수처에선 처음에 서운해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사실 검사의 이 뭐 그 범죄는 일차적인 그 권한 아니면 이제 관할이 공수처라고 해서 이제 제가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공수처에 갈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이제 왜 대검찰청으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바로 직후 바로 거의 다음 날 정도였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뭐 내부 고발이라는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봤잖아요. 전에 이렇게 봤는데 뭐 그 수많은 과정에서 사실 이거를 기소를 하는 것도 방해를 많이 받았고 수사하는 것도 방해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당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사실 뭐 손준성 측의 거짓말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힘겹게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가까이서 이제 지켜봤다 보니까 이것밖에 못했느냐 하고 이제 힐난을 하기보다는 막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조금 뭐 사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킥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과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문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손으로 다 처리를 하면서 수사를 했어요. 공수처는. 네,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뭐 한 예로 그 김웅 의원 압수수색 나갔을 때, 이건 제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보면은 압수수색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근데 그 차량을 이제 수행비서가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원래. 수행비서가 차를 갖고 오는데 그 갖고 오면서 블랙박스가 다 지워진 거예요.
다 지워졌는데 그러면 이 수행비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증거인멸의 혐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현행범일 아무것도 수도 할 있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이니까.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뭐 이제 나중에 불기소 유서에 보면은 오면서 이제 뭐 블랙박스에 삭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걸 삭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뭐 할 수가 없고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도 이제 손준성 정책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어요. 구형량은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들을 고려한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은 또 무혐의가 났어. 1심에서도 무죄 무죄가. 판단을 난 게 그 내용이 판결문이 120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검찰의 이 선거 그리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꾸짖어요. 재판부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접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고발장 접수를 실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미수이지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김웅에게 넘어갔을 때 당해 간 것이냐, 조성은 씨에게 넘어갔을 때 당해 간 것이냐, 당해 간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냐, 아니면은 고발장이 접수가 돼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냐라고 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은 조성은 씨한테 간 거나 김웅 의원에게 간 거나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접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첫 사건의 판단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검찰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이미 발송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성이 된 범죄라고 그렇죠. 판단을 해야지 이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심 재판부가 조금 더 중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사건의 과정 중에서 이 지금 관련자들은 다 승진을 하고 영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학습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어떤 그 뭐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회피만 하고 은폐만 잘하면 없는 사건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재판부가 너무 그 범죄 완성을 엄격하게 판단을 하면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허용하는 셈이 된다. 그 검찰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제가 의견서도 제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발사주가 하나의 선거운동 방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이 돼버리겠죠. 그래도 이제 그 조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1심 재판부가 이제 이렇게 판시한 거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은 근데 검찰이 이런 점을 제대로 봤을까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완성을 하고 탈고를 했을 때 저렇게 막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3일을 울었어요. 이게 막 슬퍼서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저의 그 감정을 이제 좀 억누르지 못했던 그 장면들 중에서는 이 사건이 진행되면은 저는 검찰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성까지는 아니지만 뉘우치거나 혹은 부끄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손준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마지막 날까지 저를 개인적인 폄하와 모욕을 하는 걸로 그 변호를 대신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욕을 먹어서 기분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20년이 넘는 검사직의 양심은 없구나.
그게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리고 지금 이번 법사위 그리고 김건희 기어이 고발장에서 의도했던 그 김건희 무혐의를 했던 이창수 뭐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뒤에 쭉 앉아 있던 그 검사장들의 얼굴에서는 정치권 니들이 우리한테 뭐 소리 쳐봐야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고 이 고발 사주 사건 공범 사건을 수사했던 뭐 지금 남부지검의 차장 검사로 계시는 이희동 검사 뭐 등은 거의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조롱을 하고 공익신고자를 조롱하고 그런 이제 거를 제가 한 3년을 가장 가까이서 이제 지켜봤다 보니까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게 그냥 겪는 것과 문서로 남기는 건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이게 그들이 또 이 책을 사서 읽을까? 두 번째는 읽고 와닿는 게 있을까? 세 번째는 이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이 짓을 들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이런 그런 여러 이제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에 양심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런 국기문란 사건은 설령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지 간에 바로 잡힐 길이 없다는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의 자성을 생각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검찰을 겪어봤지만 정말 제대로 반성하는 경우를 제 기자 생활 2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을 봐도 내부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프로스가 조용하다고 하니까. 뭐 진작 조용하지 않았으면 이미 기사가 나왔겠죠. 조용하답니다. 저는 네. 고발 사주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당황을 해서라도 이프로스가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손준성의 그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가 나왔을 때는 누구 한 명이라도 자성의 글 내지는 댓글 한 줄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오히려 당혹감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좀 굉장히 이제 안타깝다고 이걸 표현해야 될까요? 서글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의 과정들을 그들이 학습을 했던 내용은 최대한 안 들켜야 되겠구나. 들킨 게 죄다. 들킨 게 죄다.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사실 이 공익신고를 했던 사람의 고민보다 더 천박한 수준의 공적 의식을 갖고 그 직을 수행했다는 그 고위 검사들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참 뭐 제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문장을 몇 번 쓰고 고치고 했는데도 다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언론들의 취재나 공수처 수사 재판 등에 따르면은 손준성이 김웅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이 고발장이 조성은 대표에게도 전달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누구나 이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고발장은 누가 왜 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두 분은 도대체 누가 왜 썼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 이제 수사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진행됐던 수사의 내용인데 실제로 용의선상에 있던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명 있어요. 용의선상에 있던. 이 사람이 썼다라고 공수처가 보던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 중에서도 원래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100%다를 못한 거예요. 100%다를 못했고 그분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검사가 맞습니다.
예, 작성자는 이제 원래 그렇게 원래 보고 수사를 했던 게 맞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실제로 나왔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100%가 아니라서 작성자 특정을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렇게 됐었고. 근데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썼든 아니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누가 썼든 간에 이걸 왜 썼냐? 그렇죠. 예, 라고 했을 때는 이 고발장에 들어있는 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예, 조성은 씨랑 저랑 공통적인 의견인데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세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세 명을 위한 고발장이다. 이 세 명을 위한 고발장을 왜 검사가 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분들 중에서 누가 시킨 거 아니겠냐. 근데 요거 조금 더 좁혀보면 윤석열의 윤석열의 최측근이니까 그분이 아니시겠냐 이런 의심을 지금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